부산에 계신 어머니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예요. 새벽 골목에서 협박을 받은 다은. 집 앞에는 빨간 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이거야. 이게 답이야. 아버지가 10년 전 목숨 걸고 모은 자료 속에서 오빠를 구할 마지막 열쇠를 발견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윤다은과 윤도현 남매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외곽 낡은 빌라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24살 윤다은은 좁은 반지하 방에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습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오빠한테 아무 소식 없어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벌써 석 달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오빠 윤도현이 구치소에 갇힌 지 석 달, 다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다은아, 오빠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머니의 흐느낌이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고향 부산에서 혼자 지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쌍둥이 남매를 홀로 키우신 어머니에게 이번 일은 너무도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엄마. 오빠가 그럴 리 없다는 걸요. 다은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는 어릴 때부터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발견하면 며칠 동안 간식비를 아껴가며 치료해주던 오빠였습니다. 그런 오빠가 사람을 치고 도망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다은은 작은 식탁에 앉아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일당을 세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8만 원, 전단지 배포 3만 원, 카페 서빙 5만 원.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16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푼돈들을 모아도 변호사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성의 없이 사건을 다뤘고 제대로 된 변호사를 구하려면 수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다은은 지갑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정우 변호사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였는데 착수금만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다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다은은 우산을 챙겨 나섰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동안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를 걸어가던 다은은 동네 슈퍼 앞을 지났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임에도 슈퍼 앞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산을 쓴 채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습니다. 저 집 딸 불쌍하긴 한데 가족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슈퍼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은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맞아, 형이 그러면 동생도 뭔가 있을 거야. 피는 못 속인다니까.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저의 요즘 알바를 너무 많이 하더라. 변호사 비용 마련하려는 게 뻔하지. 무죄라고 확신하면 그럴 리가 있나? 에이, 그냥 돈 없어서 좋은 변호사 못 구하는 거겠지. 뭐 결과는 뻔하잖아. CCTV에 다 찍혔다는데. 다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오빠를 범인으로 단정짓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산을 더 깊숙이 눌렀으며 빠른 걸음으로 슈퍼 앞을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한 다은은 앞치마를 두르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주간 직원이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근하자 가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쓸쓸히 가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정리대 뒤에 서서 밤새 일할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2시경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다은은 카운터에 팔꿈치를 기대고 오빠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건 당일 밤을 떠올려 봤습니다. 오빠는 분명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심하게 취해 있었고 뭔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다은이 물었을 때 오빠는 응,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윤도현 씨 계십니까? 뺑소니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오빠는 당황하며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라고 했지만 경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에는 분명 오빠의 차량이 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정확히 사고 발생 시각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의문점을 느꼈습니다. 오빠의 차는 뒷범퍼가 찌그러져 있었는데 그 상처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술에 취한 아저씨가 맥주를 사러 왔습니다. 요즘 세상이 뭐가 이리 흉흉하냐? 뺑소니의 살인에. 아저씨의 중얼거림이 다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새벽길, 다은은 구치소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회색 건물 안에 오빠가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던 오빠가 지금은 차가운 독방에서 잠들고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썩은 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청소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은 넘쳐났고 설거지할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다은은 지친 몸을 침대에 누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얼룩진 자국들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다은은 드디어 면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치소 홈페이지에서 면회 신청을 하고 며칠을 기다린 끝에 승인 문자가 왔습니다. 다은은 그 문자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오빠를 만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오빠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면회일인 목요일 오후 다은은 일찍 알바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다은은 오빠에게 할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빠가 무사한지 그리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하자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이 다은을 압도했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은 마치 거대한 요새 같았습니다. 면회실로 가는 길은 복잡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받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수차례 문을 지나야 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교도관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윤도현 면회 왔습니다. 다은은 접수대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접수 담당 교도관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도관이 내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교도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면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요? 분명히 승인받았는데요. 다은은 당황하며 휴대폰에서 승인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수감자가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교도관의 말에 다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부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오빠 여동생인데 왜 거부를 하겠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정상 수감자가 면회를 거부하면 강제로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오빠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면회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교통비까지 아껴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오빠가 그랬다고요?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나요? 다은은 간절히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이라서요. 교도관의 답변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다은은 접견실 앞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접견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빠를 그려보았습니다. 저 문 너머에 오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다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장 박무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다은의 모습에서 이상한 낯익음을 느꼈습니다. 젊은 여성이 접견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박 소장은 2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군 복무 중 상관의 부정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군사재판을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약혼자였던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려 했지만 접견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친구는 떠났고 박 소장은 6개월간 혼자서 억울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박 소장이 다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도소 제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면회를 하러 왔는데 거부당해서요. 다은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누구 면회를 오신 거죠? 윤도현이요. 제 오빠인데 석 달 만에 겨우 면회 허가를 받았는데 오빠가 거부했다고 해서요. 박 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윤도현,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윤도현. 뺑소니 사건으로 들어온 수감자 맞나요? 네, 그런데 오빠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억울한 일이 있을 거예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박 소장은 다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자신이 25년 전 느꼈던 것과 똑같은 절망과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를 믿는 가족의 마음,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잠깐 제 방으로 오실래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박 소장의 제안에 다은은 당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집에 가겠어요. 아니에요. 먼 길 오셨는데 이대로 보내드리기가 그렇네요. 잠깐만이라도 앉아 계세요. 박 소장의 집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이 전부였습니다. 박 소장은 따뜻한 차를 내주며 다은 앞에 앉았습니다. 수감자가 면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부분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창피해서죠. 하지만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쌍둥이라서 서로 무엇이든 다 얘기하는 사이거든요. 다은은 오빠와의 관계,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박 소장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이야기, 오빠의 성격, 그리고 사건 당일 밤의 이상한 점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다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뺑소니 사건치고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 소장의 집무실에서 다은은 눈물을 흘리며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좁은 집무실 안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힌 책장과 오래된 책상, 그리고 두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다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사건 당일인 3월 15일이었어요.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빠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어요. 중견 건설회사 대림산업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거든요. 5년째 다니면서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상사들한테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5년간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수감자들의 가족을 만나봤지만 진짜 범죄자의 가족과 억울한 사람의 가족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다은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가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가면서 늦게 들어올 거니까 먼저 자고 있어라고 했죠. 그런데 다은이 잠시 말을 멈추고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밤 11시경에 집에 들어온 오빠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나요? 박 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손이 계속 떨리더라고요. 평소 술을 마셔도 멀쩡한 오빠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도 휘청거렸고 제가 괜찮냐고 물으니까 응,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은은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한 건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5분마다 한 번씩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창문 밖을 자꾸 쳐다봤어요. 마치 누군가 따라온 것처럼. 박 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라면 보이지 않을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시간이에요. 다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시각을 밤 9시 30분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오빠는 분명 회식 자리에 있었어야 해요. 회사에서 가까운 삼겹살집에서 회식한다고 했거든요. 회식 참석자들에게 확인은 해보셨나요? 다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평소 오빠랑 친하게 지내던 김 과장님, 이 대리님, 박 사원님, 모든 분들이 연락을 받지 않아요. 회사에 전화해봐도 개인적인 일은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모든 동료가 그랬나요? 네, 한 명도 빠짐없이요. 심지어 오빠랑 같이 입사해서 형제처럼 지내던 최진우 씨도 연락이 안 돼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갔는데 다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 소장은 25년간의 경험으로 이상함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뺑소니 사건이라면 동료들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침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뭔가 더 큰 배경이 있거나 누군가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분이었나요? 김재호라는 분이었어요. 50대 중반의 회사원이라고 하는데 다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대기업 임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태양그룹 계열사 부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박 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양그룹,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그 계열사 임원이 피해자라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빠는 그분을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고 했고요. 그런데
다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구속되기 직전에 오빠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다은아, 만약 내가 없어지면 아빠가 남긴 물건들 잘 보관해둬라고.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이요? 네, 아빠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기자였어요. 사회부 기자로 일하시면서 여러 사건들을 취재했거든요. 그때 관련 자료들을 집에 보관해 두셨는데 오빠가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박 소장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자 출신 아버지, 대기업 임원 피해자, 침묵하는 동료들, 그리고 수상한 사고 정황.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연 씨가 면회를 거부했을까요?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데.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평소 오빠는 힘든 일이 있으면 저에게 다 털어놓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는 쌍둥이라서 서로 무엇이든 다 얘기하는 사이였어요. 비밀 같은 건 없었다고요. 박 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니 수감자가 가족 면회를 거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부끄러움 때문이고 둘째는 가족의 안전을 걱정해서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경우는 사건이 단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혹시 도연 씨가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협이요? 네. 간혹 사건 뒤에 더 큰 세력이 개입된 경우 수감자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해서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가족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은은 그제야 오빠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후 오빠가 보인 두려움,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던 행동, 창밖을 경계하던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의 침묵이 모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빠가 진짜로 무슨 위험에 빠진 건가요? 박 소장은 일어나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구치소 마당에서 저녁 운동 시간을 보내는 수감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도연도 있을 것입니다. 다은과의 만남 후 이틀이 지난 토요일 밤, 박 소장은 내부 규정을 어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교도소 내부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잠자리에 든 시간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윤도현의 수감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3개월 동안 면회객 없음, 국선 변호인과의 접견 3회, 그리고 특이할 정도로 다른 수감자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패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교도관님, 윤도현 수감자를 면담실로 데려와 주세요. 박 소장이 당직 교도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시간에 면담이 있으신가요? 당직 교도관이 의아해했습니다. 긴급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10분 후 면담실 문이 열리고 윤도현이 들어왔습니다. 박 소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입소 당시 사진과 비교해도 체중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깊게 패인 눈가와 헬쑥한 볼, 그리고 무엇보다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깊은 두려움이 박 소장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앉으세요. 박 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았지만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계속 비비는 모습에서 극도의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윤도현 씨, 저는 박무현 소장입니다. 오늘 당신을 만난 이유는 간단해요. 동생분이 면회를 신청했는데 거부하셨더군요. 도연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걱정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편지도 쓰지 않고 이상하지 않나요? 도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박 소장은 의자를 도연 앞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저도 25년 전에 억울한 누명을 쓴 적이 있어요. 군사재판까지 받았죠. 그때의 기분을 알아요. 도연의 눈이 처음으로 박 소장을 향했습니다. 놀라움과 의구심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상관의 부정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제가 누명을 썼어요. 군 기밀 누설 혐의였죠. 6개월 동안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박 소장의 목소리에는 25년 전의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으신 건가요? 운이 좋았죠. 결정적 증거가 나와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도연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저는 운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당신이 정말 뺑소니를 한 건가요? 도연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회식 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이 마셨어요. 태양그룹 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축하한다고 해서. 그런데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깨어보니 제 차 안에 있었어요. 박 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차 안에서 깨어났다고요? 네, 길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은 채로. 시간을 보니까 밤 10시 30분이었어요. 그전 기억이 전혀 없어요. 화장실에 간 게 9시 정도였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럼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의 기억이 없다는 건가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뉴스를 봤는데 뺑소니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차 앞범퍼가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멀쩡했는데. 박 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뺑소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도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말을 경찰이나 변호사에게 했나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CCTV에는 제가 운전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던데. 기억이 없다고 해봤자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가족 면회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동생은 당신을 믿고 있어요. 도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다은이가 위험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펼치자 인쇄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라. 가족이 다치고 싶지 않으면. 박 소장이 쪽지를 받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언제 받은 거예요? 구속되기 하루 전이었어요. 집 우편함에 들어있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다은이랑 연락을 끊었어요. 면회도 거부하고. 다은이를 위해서요. 박 소장은 이제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단순한 뺑소니, 범이 아니라 어떤 큰 음모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강력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기억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도연이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태양그룹 프로젝트. 우리 회사가 하청을 받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이상하게 긴장해 보이셨어요. 평소와 달리 술을 거의 안 드시고 계속 시계를 보셨어요. 또 다른 기억은 없나요? 회식 중간에 누군가 부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고 나서 표정이 더 어두워지셨고, 그리고 제게 도연아, 화장실 좀 다녀와라고 하셨어요. 박 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평소에도 화장실 가라고 시키는 분이셨나요?
아니요,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저는 정말 사람을 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증거들은 모두 저를 가리키고 있고 박 소장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고 도연은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도연 씨, 당신 아버지가 기자셨죠?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동생에게 들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태양그룹과 관련된 기사를 쓰신 적이 있나요? 도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대기업 비리 관련 기사를 많이 쓰셨거든요. 도연과의 면담 다음 날, 다은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 6시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귀갓길이었지만 지하철 2호선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은은 뒤를 돌아봤지만 새벽 시간대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가로등만이 쓸쓸히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가 자신의 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걸음을 빠르게 하면 뒤의 발자국도 빨라지고 천천히 걸으면 뒤의 소리도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은 핸드폰을 꺼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집까지는 아직 5분 정도 더 걸어야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다은 씨. 다은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후드를 깊숙이 눌렀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에 우비를 입고 있다는 것부터 이상했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말이죠. 누구세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일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마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게 깔린 듯 했습니다. 너도 다치고 싶지 않다면 말이에요. 뭐라고요? 다은이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해요? 경고는 한 번만 합니다. 윤도현 사건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마세요. 변호사도 구하지 말고 면회 신청도 하지 마세요. 남자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다은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연 오빠가 받았다던 협박이 이제 자신에게도 직접적으로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런다면?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예요. 당신뿐만 아니라 부산에 계신 어머니에게도 말이죠. 어머니 얘기가 나오자 다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주지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오빠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다은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은을 차갑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시선에서 진짜 위험함이 느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한 다은은 현관문 앞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에 빨간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출입금지 마이너스 강제 집행이라고 적힌 법원 스티커였습니다. 집이 압류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다은은 멍한 상태로 스티커를 바라봤습니다. 월세를 몇 달 밀렸지만 이 정도로 압류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집주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저씨, 저 다은이에요. 집이 왜 압류된 거예요? 다은아,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어. 집주인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월세를 좀 밀리긴 했지만 이 정도로 압류할 정도는 월세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 내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한 거야. 법원에서 나온 거라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보증금 가압류요? 누가 그런 걸 했어요? 잘 모르겠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는데 윤도현 씨 관련 손해배상 청구건이라고 하더라고. 다은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뺑소니 사건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교묘했습니다. 어젯밤 박 소장과 만나고 오늘 새벽 협박을 받고 그리고 바로 집 압류까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다른 곳에 머물 곳을 찾아봐야겠어.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법원 결정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전화를 끊고 다은은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협박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 소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연 씨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해서 연락을 끊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야 오빠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이런 상황들을 미리 예상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안 이상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다은은 일어나서 근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일단 PC방에서 밤을 지새우며 대책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PC방에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은 후 다은은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빠가 구속되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내가 없어지면 아빠가 남긴 물건들 잘 보관해둬.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까지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주로 기업 비리나 사회 문제를 다루는 탐사 보도를 했었죠. 그때 취재했던 자료들이 집 안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노트북, 서류 뭉치들, 그리고 각종 취재 테이프들이었습니다. 다은은 지금이라도 그 자료들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다은은 박 소장에게 연락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박 소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연락처를 모르니 구치소 대표번호로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구치소에서는 박 소장이 익명의 신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무현 소장이 수감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였습니다. 감찰부서에서 조사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은 박 소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도연도 변화된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고 교도관들의 태도도 더욱 경계심이 강해졌습니다. 뭔가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PC방에서 밤을 지새운 다은은 새벽 7시가 되자마자 구치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박무현 소장님은 현재 감찰 조사 중이라 외부 연락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다은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다은은 집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혹시라도 압류 스티커가 잘못 붙여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빨간 스티커는 여전히 문에 붙어 있었고 옆집 아주머니가 다은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다은아, 어젯밤에 집에 사람들이 왔더라. 정장 입은 사람들이 1시간 정도 있다가 갔어.
옆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요? 응, 서너 명 정도 됐는데 뭔가 서류를 보면서 집 앞에서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차도 한 대 세워져 있었어. 검은색 소나타였는데 다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협박을 받는 동안 집에서도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뭔 소리 들으셨어요?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자료라는 말을 계속하더라고. 그리고 찾았냐는 소리도 들렸어. 다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 자료들은 집 안창고가 아니라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6개월 전 집 곰팡이 때문에 아버지의 유품들을 임시로 다른 곳으로 옮겨놨었습니다. 동네 미니 창고를 빌려서 보관 중이었는데 그때는 단순히 습기 때문에 옮긴 것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행이었습니다. 다은은 급히 미니 창고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창고 업체였습니다. 월 3만 원을 내고 작은 창고 하나를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유품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노트북 한 대, 각종 서류가 담긴 박스 3개,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들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이 있었습니다. 다은은 먼저 노트북을 켰습니다. 10년 전 모델이라 부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바탕화면에는 여러 폴더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 비리, 정치인 후원금, 건설업계 담합 등의 폴더명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태양그룹 폴더가 다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니 수십 개의 문서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4년간 태양그룹과 관련된 취재 자료들이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 자금, 그리고 각종 사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증거들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CCTV 조작 사건이라는 파일이었습니다. 다은이 그 파일을 열어보니 2013년 태양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CCTV 영상이 조작되어 책임을 회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CCTV 조작을 담당한 업체명이 적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디지털테크 이 회사가 태양그룹의 각종 영상 조작 작업을 담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업체의 내부 직원 증언까지 녹취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답이야. 다은은 흥분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빠 사건의 CCTV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은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 박스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박스에서 디지털 테크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등록 정보, 직원 명단, 그리고 각종 계약서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두 번째 박스에서 나왔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의 아들, 태양그룹 부회장의 각종 비리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마 사건, 성추행 사건 은폐, 그리고 여러 차례의 뺑소니 사건까지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설마, 다은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오빠 사건의 진짜 가해자가 태양그룹 부회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오빠를 희생양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다은은 노트북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태양그룹 부회장의 최근 동향을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3월 15일 바로 사고 당일에 태양그룹 부회장이 참석했다는 만찬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 장소가 오빠 회사 근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세 번째 박스에서 발견한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태양그룹 내부 고발자 증언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은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서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저는 태양그룹에서 15년간 일한 직원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부회장님이 사고를 낼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CCTV도 조작하고 증인도 매수하고. 다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빠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도소 내부에도 그쪽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더라도 입을 다물게 만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테이프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다은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도연 오빠가 박 소장에게 건넸던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교도소 안에도 그쪽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은 재빨리 노트북과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창고 사무실에서 뭔가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은은 조용히 창고 뒤편 비상구로 빠져나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반대편으로 도망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모은 자료들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창고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다은은 지하철역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자료가 담긴 가방을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경찰서에 가봐야 믿어줄지 의문이었고 박 소장은 감찰 조사 중이라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은은 아버지가 생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기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할 때 명함첩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서울일보 탐사보도부라고 적힌 명함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기자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은은 인터넷 카페에서 서울일보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탐사보도부 기자 명단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의 명함에 있던 김철수 기자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탐사보도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다은은 용기를 내어 서울일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철수 부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어떤 용건이신가요? 고 윤민호 기자의 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던 분이라고 들었는데 잠시 후 김철수 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민호.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따님이시라고요? 네, 윤다은입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자료 중에 중요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자료인가요? 태양그룹 관련 자료인데 지금 제 오빠가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혀 있는 일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다은은 서울일보 사옥 근처 카페에서 김철수 부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부장은 다은을 보자마자 정말 민호 형을 닮았네요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아버지 얘기 많이 해주세요. 다은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민호 형은 정의감이 정말 강한 분이었어요. 특히 대기업 비리나 권력형 부패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위험한 취재도 많이 하셨고. 김 부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버지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던 건가요? 김 부장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민호 형이 마지막에 취재하던 사건이
태양그룹 관련이었어요. 그리고 사고 나기 직전에 저에게 전화해서 큰 건을 잡았다고 하셨거든요.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남기신 자료들이 정말 중요한 거네요. 다은은 가방에서 노트북과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김 부장은 자료들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자료네요. 태양그룹의 10년간 모든 비리가 다 들어있어요. 김 부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이 CCTV 조작 관련 자료는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다은은 오빠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월 15일 뺑소니 사건, 기억을 잃은 오빠, 그리고 최근에 받은 협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똑같은 수법이네요. 김 부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조사했던 2013년 사건과 패턴이 동일해요.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CCTV를 조작해서 증거를 만들어내는. 그럼 정말 오빠가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인데. 김 부장이 고민했습니다. 일단 검찰에 제보해 볼까요? 검찰에 제보하면 믿어주실까요? 이 정도 자료면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특히 CCTV 조작 업체의 내부 증언록이 있으니까. 그때 김 부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 부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 부장이 다은을 받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태양그룹 측에서 법무팀을 통해 압박을 넣고 있다고 해요. 윤민호 기자 관련 자료에 대한 기사 작성을 하지 말라는. 다은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럼 기사를 쓸 수 없다는 뜻인가요? 회사 차원에서는 어렵겠지만. 김 부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김 부장은 다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나 개인 블로그를 통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 언론사가 압력을 받아 다루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진실을 알릴 수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협박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상관없어요.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김 부장은 다은의 각오를 보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온라인 매체 기자에게 연락해 볼게요. 익명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날 밤 김 부장의 소개로 다은은 온라인 매체 팩트체크 코리아의 이민정 기자와 만났습니다. 이 기자는 권력형 부패나 대기업 비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습니다. 이 자료들이 진짜라면 정말 대단한 특종이에요. 이민정 기자가 자료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증 과정이 필요해요. 특히 CCTV 조작 부분은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안에는 기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은에게는 2주도 긴 시간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기사가 나오면 오빠가 석방될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재수사는 이루어질 거예요. 이 정도 의혹이 제기되면 검찰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한편 그 시각 구치소에서는 박 소장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도현과의 비공식 면담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교도소장이 특정 수감자와 개별 면담을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감찰관이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감자의 정신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제 권한 범위 안의 일입니다. 하지만 윤도현 수감자의 가족과 별도로 만나신 것까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박 소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도우려 한 것이니까요. 그 순간 박 소장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소장님,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곧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 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나올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새벽 6시, 다은은 PC방에서 팩트체크 코리아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정 기자가 어젯밤 내일 새벽에 기사가 올라간다고 연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2주 동안 다은은 여러 고시원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협박은 계속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정확히 기사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제목은 태양그룹 10년 비리 전무 공개 CCTV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 감옥이었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태양그룹의 체계적인 범죄 은폐 시스템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도현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섹션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CCTV 조작 업체 디지털테크의 전 직원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 사건의 CCTV 영상에는 명백한 조작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 9시 30분경 영상의 픽셀 패턴이 다른 시간대와 다르고 차량 번호판 부분에 디지털 합성 흔적이 발견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태양그룹 부회장의 실제 동선이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3월 15일 밤 9시 30분, 부회장은 사고 현장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찬이 끝난 직후인 9시 45분경, 부회장의 차량이 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CCTV가 별도로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지 1시간도 안 되어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각종 SNS와 온라인 카페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태양그룹 진짜 쓰레기네.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다니. 이거 완전 범죄 아니야?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오전 9시 검찰청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팩트체크 코리아에 보도된 윤도현 관련 사건에 대해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직접 발표였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에서는 박 소장이 윤도현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 경고 처분만 받은 박 소장은 긴급히 도현을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도현 씨, 들었죠? 기사가 나왔어요. 박 소장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당신 동생이 해낸 거예요. 아버지가 남기신 자료로 모든 진실을 밝혀낸 거죠.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은이가 그런 위험한 일을 이제 곧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검찰에서 재수사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날 오후 태양그룹 본사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연관 계열사들까지 연쇄 타격을 받았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즉시 내부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은 태양그룹 본사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고 부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을 긴급 소환했습니다. 저녁 7시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태양그룹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 무고한 시민 3개월간 구치소에
윤민호 기자 10년 전 취재 자료가 아들 구한다. 딸의 사투로 밝혀진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들이 나란히 방송되었습니다. 다은은 PC방에서 뉴스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빠의 무죄가 증명된 것입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목숨 걸고 모은 자료들이 마침내 빛을 발한 것입니다. 3일 후 법원은 윤도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즉시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어 혐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동시에 태양그룹 부회장이 진짜 가해자로 지목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석방 당일 구치소 앞에는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은은 3개월 만에 만나는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구치소 정문이 열리고 도연이 나왔습니다. 3개월 전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다은은 달려가서 오빠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더 빨리 못 구해서. 다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연도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안았습니다. 박 소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억울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꾼 증인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태양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건가요? 다은은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헛되이 하지 않겠어요. 그날 저녁 3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늦은 식사를 했습니다. 도연은 3개월 만에 먹는 자유로운 식사에 감격했고 다은은 오빠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안도했습니다. 박 소장이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인 동정심 때문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기억 때문에. 하지만 결국 정의를 실현하신 거잖아요. 다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한 건 당신이에요, 다은 씨. 6개월 후 태양그룹 부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직적 범죄 은폐와 무고죄 등으로 징역 7년이었습니다. 관련된 임직원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다은과 도연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정의실현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 소장도 퇴직 후 이 단체의 고문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다은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에 손을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남기신 자료로 오빠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아빠의 정의로운 마음을 이어받아서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둡던 세상 속에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며 다은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